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영진 국회의원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박수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문체부 장관님 잘 기억해 주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오늘 경제 성적표를 보니까 상당히 우리 이 화면을 보듯이 어제 오늘에서 코스피 지수가 2,500이 깨져서 2,418, 코스닥 지수가 700이 붕괴돼서 681, 환율은 1,402원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던 수치입니다. 대단히 지금 우리 경제 위기 신호가 오고 있고 이것이 아마 올 연말 연초까지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예산 결산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이 이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예산으로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서실 오셨나요? 대통령 비서실? 예. 수석님, 이렇게 지금 경제 관련한 지표가 대단히 위험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요일 날 대통령께서 경제, 통상, 산업 분야에 관한 대책을 지시했는데 그 이후로 경제부처와 이 문제에 관해서 금주중에 한번 논의한 적 있으십니까? 오늘 사회수석이시니까. 예, 사회수석입니다. 오늘인가요? 그 아침에 회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수석 참석 안 했습니까? 예, 참석 안 하고 경제수석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그 미국 대통령과의 그 회담을 준비하면서 골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건 전 제가 보기에는 미국 대통령은 당사국 회담의 당사국이 해당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중받고 지지율이 높지 않은 대통령과 원수하고는 잘 안 만납니다. 길게. 그게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제3세계 국가를 지휘해왔던 방식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내 정치와 국내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을 잘 준비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골프에 집중하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 경제 문제에 집중해서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대통령께서 강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 잘 되지도 않는 골프로 만나기보다는 다른 종목이나 다른 주제, 다른 시기와 다른 방식으로 볼 수도 있다. 좀 유연성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면담을 위해서 대단한 입장료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례로 면담의 전제 조건으로 주한미군 주둔비 말한 대로 100억 달러, 10조 3천억 내라. 그런 다음에 만나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수석님? 저희들이 지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 그랬기 때문에 통화도 하시고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 제가 본 준비를 잘 해주셔서 골프 얘기로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게끔 저는 관리해 주시는 게 청와대 수석과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정치 관련해서 근래 질의를 법무부와 법원 행정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주 극렬하게 지금 2022년 대선에 연장이 2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대선이 끝나면 보통 양 후보가 대통령 시기에 아주 극렬하게 부딪히고 충돌하고 주장하고 공격을 하지만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대선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대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의 동력을 국민통합과 정치통합을 통해서 만들어 나갔던 것이 그동안의 정치권의 상례였습니다. 특별하게 2002년에 차떼기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됐습니다. 해당 시기에 노무현 이해창 후보 간의 그 관계 이후 오세훈법 이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된 것이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가 결정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이후에 정동영 후보를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선거 시기에 고소고발된 내용으로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시기도 똑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후보의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격렬하게 싸웠지만 대선 이후 고소고발을 취하고 국민통합과 정치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정치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 사법화된 계기가 전 이번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정치가 사법화로 가서 항상 서초동과 법원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것이 정치권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는 정치도 발전하지 않고 나라도 발전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데 한번 제가 복기를 해봤습니다. 한번 저 자료를 보시면요, 저 사실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내일 재판을 받는데 저는 사실은 뭐 공직선거법은 저는 누구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양 후보 간에, 경쟁하는 후보 간에 공정한 룰을 가지고 선거를 하라,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마라, 그런 취지에서 공선법을 만들었지, 공선법을 가지고 선거 이후에 한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정치적 살인을 하고 민주당의 유죄를 때려서 100만 원 이상을 때려서 433억 선거 보전권을 반환시켜 민주당을 해체시키는 그런 용도로 공선법이 작용하라고 한 취지는 아닙니다. 보듯이 저게 대통령 후보식의 발언입니다. 김문기 처장을 개인적으로 시정적 알아셨습니까? 시장 재직 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도지사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전화를 통해서 자주 통화했다. 윤석열 후보, 김만배입니다. 똑같습니다. 대장동의 핵심 주범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겠죠. 전화 통화한 적이 없다. 또 물어봤어요. 박영수 특검 회식 자리에 동석했다는데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김만배 회식에 왔던 것 기억난다. 그런데 제가 부른 게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 없다. 동일합니다. 발언이거든요. 이것이 무슨 돈이나 조직을 이용해서 선거를 움직인 것이 아니고, 해당 시기의 발언이 3,370만 명이 22년 대선에 투표했고 24만 명 0.7% 차이의 투표가 났었는데, 저도 기억하지 못하고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후보도 저 발언의 허위사실 가지고 이렇게까지 올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동일하게 허위사실 공표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윤석열 후보는 불기소했습니다. 김만배에 대한 친분관계, 김문기에 대한 친분관계 똑같습니다. 이후에 기소장 변경을 해서 알고 있었다는 교유의 문제로 공소장을 마지막에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런데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 국민 상대로 거짓말 증대, 이렇게 해서 검찰이 동일한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기소와 2년 구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어떻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넘겨주세요. 대선 기간 중에 사안을 보면요, 훨씬 더 많은 허위사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중 저희 집사람이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2021년 10월 경선 토론회 중 발언입니다.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습니다. 아무 적이 없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검찰 수사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통장까지 빌려주면서 거래를 했고, 주가 오를 때 김 여사가 마지막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투자했다까지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래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윤우진 세무서장에 대한 변호사 관련한 소개입니다. 제가 굳이 변호사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해서 윤우진 변호사 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윤우진 변호사는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 해서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명백한 대선 시기 토론회 시기의 허위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하는 것은 이런 문제로 대통령 시기에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고 전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책임졌던 대통령 후보의 문제를 허위사실의 문제로 대통령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를 살인하고 그 해당 정당을 해체시키는 수준으로
434억을 반환시켜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내일 재판은 사법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